홍명보 감독, 제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팬들이 홍명보 감독이 제시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번 그 국가대표팀 두 차례 평가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이미 TV를 보셨거나 신문선의 꼴이에요. 또 관전평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느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마음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좀 불만족스러운 내용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홍명보 감독의 실언 그리고 횡설수설 2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PD 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상암 홈에서 열렸었죠. 브라질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앞서 영상을 틀어드렸듯이 실언 그리고 횡설수설 1편을 이제 제작을 했었고, 홍명보 감독이 파라과이전 종료 후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꼬집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소통 방송을 켰고요. 자, 신문선의 꼴이에요. 지금 실언과 횡설수설. 횡설수설이 뭘까? 조리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짓거린다. 이건 국어사전에 나오니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지식과 또 정보, 정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전문 분야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횡설수설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채팅방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저는 보거든요. 이런 눈높이에 여러분들이 불만 어리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선의 꼴이에요는 눈치 보지 않는 개인 미디어입니다. 자, 파라과이전 종료 후에 제 눈에 가장 찝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내용이 좋았고 뭐 득점도 좋았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 인터뷰하는 영상 그대로 오디오를 따올려다가 들으시다가 그 채팅창으로 욕이 많이 날라올 것 같아가지고 따로 안 올려놨는데, 네. 경기 내용이 좋았나요? 또는 자, 파라과이전 승리를 이끈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전 대패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이 소득이었다라는 미디어 팬 성명 기자님께서 이 인터뷰를 좀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경기 내용과 득점도 좋았다. 1차전 패배 이후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훌륭했다. 공수에서의 문제점이 다소나마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남은 평가전에서는 실험과 테스트를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희 신문선의 꼴이에서 한번 꼬집어 볼 텐데, 홍명보 감독이 오늘 승리를 거뒀는데 선수들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내용이 좋았고 득점도 좋았지만 1차전 패배 후에 3일의 시간 동안 파라과이전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훌륭했다. 그리고 첫 경기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극복해낸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전에 대한 소득으로 고작 심리적인 극복만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국가대표팀 감독이 왜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것을 실추되었는가. 자, 선수들 축하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 글쎄요. 파라과이 경기 때 축하를 받을 경기였나? 스코어는 2대0이었습니다만 전반전에 한국 대표팀 이현범 선수가 백패스 하다가 끊겨가지고 골을 내줄 수 있었던 상황이 두 차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후반전에 결정적인 골 상황이 3개가 있었어요. 맞아요. 골대도 맞았고. 골대도 맞았고. 그런데 선수들에게 축하하고 팬들에게 감사보다는 자격 논란에 대한 정말로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마 파라과이전 관중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뭐 브라질전에는 6만 명 이상의 그런 관중이 동원이 된 건 사실은 홍명보 호를 보러 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브라질의 또 대표팀의 또 인기를 한몫했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FC 서울의 2025년 K리그 1 평균 관중이 현재까지 16경기를 했었고 홈에서 그 관중이 24,000명이에요. 근데 파라과이전
국가대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이런 해외파부터 시작해서 국내 선수 뭐 박진섭부터 시작해서 인기 있는 축구 스타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22,206명이 왔다라는 것은 사실 축구 팬이 실종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쏟아내고 있는 얘기가 아마 축구를 보신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자 마음이라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 관정 에피소드이 24,464명인데 22,206명이 들어왔어요. 정몽규 회장과 그냥 정몽규로 하겠습니다. 정몽규 그리고 홍명보에 대한 축구 팬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대0으로 이긴 것을 감사해하고 그리고 고마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정몽규와 그리고 홍명보 감독 두 사람이 벌였던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우쳐야 될 대목이 바로 이날 경기의 관중수가 대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묻고 싶었던 경기 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가? 뭐 축구인이잖아요. 네. 축구 감독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2002년 축구 레전드 선수인데 선수 출신 입장에서 이 파라과이전의 경기 내용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이거 사실 좀 뭐랄까 이게 축구 팬들 조롱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무지한 건가? 라는 좀 생각도 들었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공실성이 있는 기사들을 이제 좀 발췌해 왔는데 손흥민이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에서 슈팅이 0개예요. 기회 찬출도 0개였고 힘겨운 승리였죠. 사실 파라과이는 힘겨운 승리였고 3백은 여전히 불안했고 수비 실책이 많았고 근데 다만 그 수비 실책과 그 조직력을 김승규 선수가 참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입중계할 때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승규야 눈치 없이 그거 왜 막냐 져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리고 아까 그 결정적인 그 이한범의 전반전에 두 차례에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냥 골 넣으라고 줬는데 못 넣었죠. 네. 그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로만 대충 찝어도 경기 내용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경기가 말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회초리를 들어야 될 부분이 손흥민에 대한 활용법이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를 완톱으로 놨죠. 네네. 비디오에서는 손톱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는데 파라과이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술, 스피드, 그다음에 골 결정력 잘 알잖아요.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를 완톱으로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가 4백 시스템을 쓰는데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쳐져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삼각형으로 가뒀어요. 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지금 가장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는 누굽니까? 손흥민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포메이션과 공격에 대한 택틱과 공격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과 그 경기에서는 5골을 먹었는데 그 며칠 되지 않는데 회복을 해서 우리가 승점을 벌어야 될 팀과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를 완톱으로 집어넣어서 손흥민 선수가 고립됐던 것이 바로 지금 신 PD가 얘기했듯이 2경기 연속 슈팅이 하나다. 기회 창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제3의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다면 손흥민을 그렇게 고립시키는 그런 공격 시스템을 구축을 했겠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제일 열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평가전에 대한 소득으로 고작 심리적 극복이냐 이거 좀 일본이랑 브라질전은 사실 저희 한국인으로서 좀 자존심 상했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일본 언론 매체 스포니치아넥스라는 매체에서 일본의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라 세계의 최강국 중 하나인 브라질을 상대로 보여준 투지와 전술적 완성도, 이 전술적 완성도가 일본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사실 우리도 만약에 경기력이 좋았고 이번 평가전에서 무언가 좀 긍정적인 측면이 보였고 전술의 완성도가 좀 눈에 보였으면 저는 이런 기사를 원했거든요. 그렇죠. 한국의 축구의 완성을
이번 평가전에서 완성했다. 뭐 이런 정도의 타이틀의 기사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지금 그 사실은 일본 축구가 브라질을 이긴 것은 이제는 우리가 대인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과거에 일본한테 늘 이길 때도 늘 경고를 했었어요. 일본 축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정체돼 있고 축구를 정치화하고 있고 축구의 산업화 그리고 축구의 구조화를 건강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일본에게 추월할 거다는 그런 얘기를 늘 해왔죠. 또 글을 그렇게 썼죠. 그러면서 축구 권력자들과 저는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브라질을 이긴 것은 아시아권에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을 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꿈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본 경기 신 PD와는 저는 풀타임을 다시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일본과 한국이 차이가 뭐냐? 5대0과 3대1로 이긴 일본 축구의 차이는 일본은 3백 시스템, 그 다음에 4백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수비에 대한 조언을 브라질 진영 쪽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볼을 끊으면 문전 쪽으로 계속해서 침투를 했던 것이죠. 2대0으로 먼저 지다가 뒤에 가서 3대1로 뒤집었잖아요. 바로 세계 축구의 최강인 브라질을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이 3대1로 역전시켰다는 것은 한국 축구에 대한 평가에서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뭐 이 점에 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 축구협회의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일본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경기에 대한 리포트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매치 리포트를 맞아요. 올려서 경기에 대한 것을 썸머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의 경기력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 그다음에 선수의 능력, 그리고 J리그의 시장의 사이즈, 뭐 이런 것을 갖고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J리그의 매출, 축구협회의 매출, JFA, 일본 축구협회의 매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행정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지표들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브라질을 이긴 일본은 그냥 이긴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데이터와 그리고 영상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정성 분석을 한 결과에서 일본은 브라질을 이길 그런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게요. 손흥민에 대한 이제 인터뷰 내용도 있었어요. 그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파라과이전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플랜 안에서 후반전에 출전시킬 생각이었는데 A매치 최다 출전 기념 행사도 있고 중요한 날이라 선발 출전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네. 고작 선발 출전의 이유가 기념 행사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 미국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의 체력을 고려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했는데 앞으로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겠다. 근데 손흥민 사용법은 LAFC도 그렇고 토트넘에서도 사용법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LAFC 현재 최근에 열렸던 4경기를 지금 분석을 좀 해볼게요. LAFC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주전으로 90분을 출전합니다. 90분 출전 또는 85분, 84분 경기를 뛰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3개의 지금 매치 리포터 지금 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첫 경기 90분, 두 번째 90분, 그리고 세 번째는 85분 뛰었다는 그 지금 요것이 네네. 바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매치 히트업인데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공격수로만 움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수비할 때는 수비해주고 공격할 때는 누구보다도 폭발적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랗게 돼 있고 빨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란 것은 빈도가 좀 낮은 거고요. 붉은색이 있는 짙은 것은 거기서 많이 움직임에 대한 것이 이것이 히트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선수의 움직임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것을 90분 뛰었을 때 그리고 85분 뛰었을 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활기차게 운동장을 폭넓게 뛰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국 대표팀이 오면 45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홍명보 감독 경기 끝나고 생뚱맞게 갑자기 손흥민을 조커로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체 멤버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란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LAFC와 그다음 솔트레이크의 경기 때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합니다. 그렇죠. 해트트릭 할 당시의 기록인데 이날 경기도 역시 86분을 뛰었어요. 아마 90분을 뛰었으면 한 골 더 넣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화면 좌측에 나오는 것처럼 손흥민이 골 넣었을 당시의 이제 움직임인데 두 골은 이제 오른발로 득점을 했고요. 한 그렇죠. 골은 왼발로 득점을 했어요. 근데 득점했을 때 지금 손흥민 선수의 골 포지션이 지금 어딥니까, 여러분들? 골대를 저희가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은 토트넘도 그렇고 LAFC에서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좌측 공격수의 역할을 좀 더 많이 수행하고 있고 네. 지금 LAFC에서도 원톱을 뛰는 경우들도 있지만 좌측에서 골문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정말 세계적인 선수거든요. 지금 보세요. 골문 있죠? 여기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린 것을 보면 중앙 쪽에서 왼쪽으로 쏠려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신 PD 완이 얘기했듯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은 이 왼쪽에서,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에서도 이 페널티 에어리어 모서리에서 오른발로 감어차는 그렇죠? 슈팅으로 골을 많이 넣죠.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그것은 뭐 축구의 축적만 아는 사람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짠다면, 그리고 포메이션을 가동한다면 손흥민을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손톱으로 나서 그 손흥민 선수를 완톱으로 놓으니까 거기 가서 고립돼서 두 경기에서 결국은 그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전술의 한계가 두 차례 경기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술적인 부분,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메이션에 대한 문제를 눈을 씻고 봐도 전문가든 누구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답답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었어요. 도대체 홍명보의 전술이 뭐냐? 이것은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수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봤던 질문에서 김민재를 왼쪽, 박진섭 중앙으로 배치했는데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수비의 전술이 좋다라고 하면은 상대 파라과이 공격수에 누군가가 어떤 선수가 좋은데 이 선수가 어떤 게 장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비를 어떻게 했다. 그게 사실 전술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 택틱이라든가 팀 택틱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무슨 말 갖다 두듯이 포석을 이렇게 어디 누구를 하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내가 전술 잘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이 전술이 과연 그냥 포메이션인가? 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역설로 이한범 선수가 수비에 실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브라질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개인 실책이 있어서 실점을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라는 홍명보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비적인 측면은 개인적인 미스가 있었다. 그건 역시 지난 경기 이후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나타났을 거라고 보는데 조직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게 조직적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는 자기의 수비 전술이 옳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자, 제가 그 부분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 그러니까 브라질과 경기 때와 다르게 한국 대표팀은 수비 3백의 위치를 바꾸고 한 선수를 바꿔 끼웠죠. 오른쪽에는 이한범 선수를 그대로 썼고 김민재를 가운데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박진섭을 센터백 가운데 중심에 뒀죠. 자, 그럼 지금 신 PD 완이 지적했듯이 상대팀에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뛰었고 4-2-3-1 포메이션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내 팬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알미론 선수,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접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쿠엔카 선수가 또 그 오른쪽에 날개 쪽에 포진이 돼 있었어요. 최소한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면 영상을 보든 그렇지 않으면 골 장면 하이라이트라도 보면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선수의 특징을 갖고 지금 신 PD가 얘기했듯이 그 홍명보 수비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수비 전술에 대해서 구체화된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김민재와 또 이한범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또 박진섭을 가운데 놨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수비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이 개선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지금 파라과이 경기 때 스코어는 2-0이지만 실점 이기는 우리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이겼고 이걸 모의고사라면 그 실점 위기가 우리가 전반전에 2번, 후반전에 한 3차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났던 수비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그래도 부연 설명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것도 제시해야 그것이 대표팀 감독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것도 제가 진짜 이거 열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기 내용 떠나가지고 중요한 것이 실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것은 선수들의 집중력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경기를 마쳤으면 뭐 우리 전술이 성공했다 또는 뭐 공격의 전술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비가 성공했던 거는 선수들의 집중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다 뭐 그 학교 갈 때 공부 다 하고 시험 많이 봤잖아요. 그 모의고사라는 것은 본고사에 대비해서 그 자기의 그동안 공부했던 과정을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축구도 역시 똑같거든요. 근데 경기를 보고 나면서 일단은 기자회견할 때 이야기라는 것은 요점 정리가 안 됐어요. 브라질 감독이 우리와 경기에서 5골을 넣고 한국팀 3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을 뒤돌아보면 상대팀은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했고 한국팀의 3백을 하니까 중앙 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좌우측에 윙어를 벌리게 해서 그 한국의 그 3백과 그다음 풀백 사이를 벌려놓고 거기 그 스루 패스를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게 비니시우스 선수, 에스테반 선수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측면적 플레이를 했었는데 외국 감독 상대팀들은 그 경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지? 지난번에 미국과 경기, 멕시코와 경기, 그리고 브라질과 경기, 골 먹었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 상황. 파라과이도 골은 우리가 두 골을 넣었지만 지난번 멕시코와 경기가 똑같은 재판이었거든요.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골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비의 그 개인의 문제지 수비 전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럼 수비 숫자를 놓고 배열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수비 전술에서 맨 마킹을 적당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비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골마우스 근처에는 몇 차례 강조를 합니다만 거기서는 자기 위치가 필요했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선수를 어떻게 잠그는 수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수비에 대한 시스템과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4경기를 통해서 되풀이에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비 실책은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던 와중에 선수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뭐 브라질전이 끝났을 때도 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서 죄송하다는 식의 인터뷰가 뭐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김민재 선수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파라과이전 종료 후에 황인범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황인범 선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선수들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손흥민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라과이전에 22,000명밖에 안 왔었잖아요. 네. 오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되고 이렇게 적게 팬분들이 방문해 주신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 된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또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파라과이와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지만 감독으로서 정말 그 축구 팬들에게 죄송한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2골을 넣고 이겼지만 실점 위기는 더 많았습니다. 이 실점 위기가 많았던 부분은 제가 선택한 수비 시스템에서 그리고 선수 구성에서 제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만약에 제가 홍명보 감독 입장이면 그렇게 풀어갔을 겁니다. 아까 홍명보 감독이 선수 개인의 문제지 수비 전술, 즉 전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네. 홍명보 감독이 김민재를 왼쪽, 박진섭 중앙으로 배치했는데 잘 맞아떨어졌다. 홍명보의 전술은 포메이션이었어요. 네. 포메이션을 이한범을 본인 수비 전술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한범 선수의 2차례 패스 미스로 일어나는 실점 위기. 그럼 이 실점 위기는 감독의 전술 탓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선수 기용에 대한 권한은 무한 책임이 감독에게 있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한범을 가운데 놓으라고 그럴 겁니까? 그렇죠. 김민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라고 그럴 겁니까? 감독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기면 무조건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은 자기의 수비 시스템이나 선수 기용 그리고 저 선수의 위치를 배치하는 것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전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한범 선수 지금 신PD 많이 얘기했듯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실점 위기를 할 수 있었던 2차례 전반전에 그 실책은
그 얘기는 왜 안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물론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 축구에서 경기 결과란 90분간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행한 기록과 과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3백 여기 3백 있죠? 네네. 지금 한국 팀이 하고 있는 3백은 지금 여기에 유사하죠. 네네. 예, 좌우측 윙백들이 측면 쪽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첼시, 지난번에 파리 생제르맹 우리가 세계 클럽 월드컵 할 때 풀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 가운데로 지금 이렇게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죠. 네네. 그걸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역할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미드필더가 공격에 가담해서 예를 들어 황인범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해서 지금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와 이건 지금 두 명이 있는데 이 포메이션은 한국의 지금 대표팀 이 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수를 돕기 위해서 침투했을 때 지금 풀백이 이 선수를 나가서 자리를 메꿔주는 것이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풀백이 최근 들어서 2, 3년 동안 지금 세계 축구의 흐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전력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투톱이나 그렇지만 최전방에 쓰리톱을 놓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는 완톱을 놓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쳐져서 왼쪽과 그렇지만 가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손흥민 선수의 마크에 대한 것이 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워낙에 되질 않고 있고. 근데 이거 네. 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그 브라질, 일본, 파라과이, 한국에 대한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커밍 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요거 관련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꼬집고 싶어요. 뭐 옌스도 이번 평가전, 물론 미국에서도 평가전에 뛰긴 했지만 뭐 황희찬 선수도 있었고요. 뭐 정상민 선수, 뭐 해외에서 또는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것만 해도 물론 명예롭고 기분 좋겠지만 아니 못 뛰고 안 뛰길 거면 왜 선발했냐 이거예요, 저는. 자, 월드컵 본선까지 몇 경기 할 것 같아요? 뭐 5, 6경기 남았겠죠, 뭐. 자, 보세요. 이제 4경기 했죠. 네. 11월 달에 가나 데리고 그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3월 2경기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민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월드컵 우리가 단골로 나갔잖아요. 네네. 월드컵 본선 가기 전에 동계 훈련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 대표팀은 동계 훈련을 이번에 안 할 계획이라는 것이 언뜻 미디어에서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 PD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한 100억 정도 손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오면 6만 4천여 석이 넘는 상황 경기장에 메어 터지고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률 뭐 불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오르고 뭐 했었는데 이번 지금 두 차례 평가전 브라질까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관중석이 2만 명 조금 넘는 이제 관중이 들어왔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 3월 달에 2경기, 그 다음에 이제 6월이 다가오면 한 달 정도, 지금 FIFA에서는 월드컵 질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 평가전 한 차례 정도, 그렇잖아요. 연습 경기 정도 할 텐데, 이런 과정인데 지금 선수들 테스트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경기에 대해서 볼 선수가 있다 하면 다 돌려봤어야죠. 그러니까 신 PD 많이 얘기했듯이 선수에 대한 테스트의 의미는 굉장히 폭이 좁았다. 과연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에는 월드컵 본선까지 가는데 그 맵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네네. 정말 대한민국 축구 팬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그리고 홍명보에 대한 비판과 반한 그 표현을 관중 입장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홍명보호가 11월 평가전에서 볼리비아와 가나와 격돌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가나는 또 홍명보 감독에게는 리벤지 매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볼리비아는 랭킹 77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멕시코, 브라질, 파라과이 이제 강팀을 상대했고 포르투갈전에는 이제 이슈도 있을 테니까 네. 아마 그 뒤에 평가전은 뭐랄까 조금 뭐 쉽게 가겠다라는 또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그 순위가 77위, 그다음에 75위. 75위. 그 70 때에 있는 순위 팀들과 경기를 하면 홍명보 감독 제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무조건 승점 3점을 벌어야 될 상대팀과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서 승점 3점을 벌기 위해서 공격 포메이션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가나와 볼리비아 팀의 수비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팬들이 홍명보 감독이 제시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브라질과 경기 때 상대팀에 대한 선수, 그 다음에 전술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파라과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꿈속에서 하는 얘기처럼 두루뭉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한국 축구 대표팀 거기 있는 선수들 제가 축구 선배로서 선수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팀 잘못하면 이게 분란에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만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신뢰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불만들이 많으신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액션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대한축구협회의 재정은 축구의 가장 중요한 젖줄과 같은 겁니다. 지금 월드컵은 4년 주기로는 축구로 보면 추석 명절과 같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은 2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구의 흥행에 이 찬물을 껴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신문에 인터뷰한 거 연합뉴스가 보니까 전문계정이 외국에 나가서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것 중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 이러니까 아껴서 살림살이를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천안으로 지금 이사를 갔는데 사무실도 좁고 그리고 자리도 저기에서 사람들이 오면 자리 하다가 또 비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결국은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을까요? 정몽계정이 12년 동안 하는 동안 12년 전에 1,000억 조금 넘는 그런 매출이었는데 12년 뒤에도 거의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몽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이제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에 구멍이 나면 대한민국 축구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경쟁하는 그런 슬럼프로 빠져들 겁니다. 제가 선거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 외의 결정이 나면 축구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 상식적인 결정이 되면 축구는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 재앙의 신호가 바로 상암경기장에 모였던 2만 명 조금 넘는 팬들이 바로 제가 예언했듯이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축구인들의 선택이 바로 축구인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 그리고 축구에 대한 상업적 가치의 바로메타한 시청률의 추락 이런 것으로 직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바로 축구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도 저는 성찰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의 개혁을 위해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시죠. 아까 댓글에 보니까 축구회관에 가서 데모라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축구인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문선의 꼬리에요는 바로 선거 기간 동안 제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선거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축구 변절자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저는 몇 날 며칠을 밤잠을 뒤로 하고 고심하다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이제 이 유튜브에 저는 뛰어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원 저는 여러분들과 손을 굳게 잡고 대한민국 축구가 나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선의 꼴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을 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개혁과 변혁을 여러분들과 손을 굳게 잡고 정정당당하게 축구 권력자들과 싸우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